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왜 보수정당이 변화를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무비 스님이 지은 사람이 부처님이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국회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KBS의 개편 소식, 방상훈의 대북 정책 평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애정에 맞지 않는 자동차에 난 스크래치에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을 못 이루는 인민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차량 스크래치 복원 타올 리카바리를 판매하기로 전격 결단하시었다. 차량 스크래치는 물건의 단순 흠집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 이에 김용민 동지께서는 간교하고 사악한 스크래치로 슬퍼하는 인민들을 오욕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자 차량 스크래치를 감쪽같이 복원하는 리카바리 한 장을 단돈 9,900원에 인민들에게 배급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었다. 스크래치 제거하자고 약품을 사용하기에는 귀찮고 그렇다고 카센터에 가자니 비용이 고민인 인민들은 상처난 곳을 쓱쓱 닦아주기만 하면 스크래치가 사라지는 리카바리 타올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해 후손 만대에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차량 스크래치 복원 타올 리카바리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후보들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절대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신동헌 전 KBS PD를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지요. 자, 신동헌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신동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후보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주시장 단수 후보로 최종 확정되셨는데, 이 광주시가 호남의 광주시도 있고 또 경기도의 광주시도 있는데 경기도 광주시가 맞죠? 예, 경기도 광주시 넓을 광자를 쓰는 너른 고을 광주입니다. 예. 자, 뭐 예비 후보들이 적지 않았는데 어떻게 후보로 공천이 되셨네요? 아유, 어렵게 그냥 조그만 산이지만은 뭐 그냥 돌산이 돼가지고 힘겹게 넘었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자유한국당 초강세 지역이다라면서 경기도 광주시를 소개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2002년도에 이제 여기서 무소속으로 나온 바가 있는데 네. 그때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광주시장의 자리를 자유한국당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경기도 또 수도권인데 또 서울과 인접해 있는데 왜 여기가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인지 2010년 이후로부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은 아무래도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혔는데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전에 해공 신익기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분인데 그 이후로 이제 차지철 그 당시 이제 그 차지철 후보가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그 강세 지역으로다가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아, 차지철이 경기도 광주시 출신이군요. 이천 출신인데
그 당시는 저 광주하고 이천하고 같은 선거구였습니다. 예, 예. 자, 차지철 이후로 경기도 광주가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텃밭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지철 때문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차지철이 언제적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보수 정당에게 표를 집중하는지, 또 경기도 광주시가 그런 보수 시장을 둬서 지금까지 뭐 발전한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왜 계속 자유한국당의 강세가 뚜렷했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여기 지역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서부터 전라도 광주를 좀 폄하하는 이런 그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민주당이 이제 토백이들한테 상당히 기도 못 피고 이제 이렇게 패하고 말았는데, 그런 교육을 어릴 때서부터 이제 그 민주당은 나쁘고, 또 이제 최근에 제가 나왔을 때도 민주당은 이제 빨갱이당이다 이런 분위기가 최근까지 이제 이어져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접경 지역도 아닌데 박정희 시대 이후로 계속되어 온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서부터 지역이 이제 그 한 지역구에서 갑과 을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광주가 이제 그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유입 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10년 사이에 10만 이상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외지에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광주가 19대 때 이제 갑과 을에서 두 국회의원이죠. 이제 갑에는 서병훈 국회의원, 을에는 임종성 국회의원이 선전을 해가지고 거의 한 50년 만에 당이 국회의원직을 찾아오고, 그 여파가 지금 저한테 미쳐서 광주의 이제 민주당 분위기가 상당히 자유한국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광주시에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 모두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이 첫 도전은 아닌데, 신동원 후보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나오셔서 고배를 마셨죠? 네, 예. 열린우리당 때입니다. 예. 그때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들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그 분위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쳐들지도 못하고 그냥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열린우리당 약세 지역인데,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 수구 언론들의 비난, 마타도에 휘둘리면서 또 지지율도 바닥을 향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한 20여 년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그야말로 상황은 상전벽해처럼 됐는데, 자, 이번엔 자신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그 상당히 당 지지율이 높고요. 바람이 상당히 그 민주당 쪽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서 이번에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시의원까지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광주 사시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신동원 후보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지금 이제 광주에서 초, 중고 이렇게 다녔죠. 대학도 뭐 서울에 연고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양대학교 나왔는데 한양대학교 뭐 통학했고요. 대학교 4학년 때 중앙일보 동양방송에 이제 15기로 입사해서 언론 통폐합 과정을 거쳐서 이제 KBS 제작단에서 이제 PD로다가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제가 농업 전문 PD로다가 거의 한 20년 정도 이렇게 활약을 해왔죠. 예. 그리고 최근 한 10년 전서부터 이제 그 도시농업을 전파한 이런 역할을 제가 좀 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 도시농업 박람회가 엊그저께 또 이렇게 끝났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을 제가 기획해서 대한민국의 도시농업을 좀 이렇게 알리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도시농업에 또 특화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광주가 이제 도농 복합도시거든요. 예. 경선하기 전에 한 3주 전에 박원순 시장을 관저에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경기도 광주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물을 지키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시면은 경기도 광주하고 좀 좋은 그 프로그램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가장 서울 시민들한테 좋은 물도 공급하고 또 농산물 이런 걸 좀 공급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님께서 좀 많이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내려왔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경기도 광주시가 사실은 이제 농촌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환경 규제가 많을 테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도시 발전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편익이 좀 소홀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그분들의 불편 적지 않지요? 그렇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시장을 16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네. 광주가 난개발 천국이 됐어요. 그래서 난개발 후유증이 이제 그 교통 지옥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교통뿐만 아니고 이제 뭐 이런 도시 환경이 엉망이죠. 아까도 이제 주민들 만났는데 쓰레기 좀 쳐달라고 쓰레기 좀 잘 좀 쳐달라는 이런 민원까지 들어왔고 또 교육이 엉망입니다. 그냥 교육이 엉망이라 젊은 엄마들이 이제 여기 살기 좋아서 왔는데 교육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들 좀 커지면은 뭐 다시 이제 분당이나 서울로 가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주는 그 상수원 보호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규제는 심합니다만은 도시 환경은 상당히 다른 도시보다는 차별화된 도시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과 강 그리고 우리가 농촌 환경이 그대로 그 보존되어 있는 곳이 공간이거든요. 서울 근교에서 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프로그램만 잘 그 연출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광주는 여타 어느 도시보다도 차별화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난개발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정말 이게 난개발이 이게 정말 난 선출직 공무원들을 이게 참 야단치고 싶을 정도로다가 그냥 산 밑에까지 그냥 다 파먹어가지고 연립이 다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어떻게 걷다가 허가를 내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연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그 아침에 그 교통지역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서울서 그 아침에 여기 한번 오시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시간 좀 걸려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런 곳으로 이렇게 전락이 됐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이게 사실 16년 동안 특정당에서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 특정당 같은 경우는 뭐 거시적 도시비전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표에만 골몰하고 또 개발 이익을 또 탐하는 그래서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은 개발업자 그 시장들이 됐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개발업자 그냥 산 까먹고 뭐 거기 빌라 짓고 뭐 이런 부동산 업자 같은 이런 그 시장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도시를 그냥 그렇게 그냥 난개발 천국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무지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시장 되시면 이 공무원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셔야 할 텐데 자신 있으십니까? 공무원이 여기 1,000명이 넘었거든요. 공무원들은 시장을 닮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을 뭐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우수한 공무원들이니까 그만큼 머리가 있고 사리분별을 잘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어떤 주민 만나 봤는데 이제 또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여러분들 민원을 앞장서서 민원제로 광주가 되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애쓸 것이니까 앞으로 그 저를 믿고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시의 공무원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 공무원보다도 가장 우수한 공무원으로 제가 이제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포위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광주에 공무원들이 행정을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타 그 후보는 뭐 행정 전문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은 정말로 그 시장이 똘똘하면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시장을 만만하게 보면 뭐 정말 포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동안에 서울에서 KBS PD로 있으면서 갈고 닦은 이런
기획력과 상상력 그리고 나름대로 총실 산하기관의 공무원을 한 2년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감히 제가 장담컨대 우리 공무원들은 광주 시민만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BS도 사실은 과거에는 또 공직사회로 또 분류됐던 곳이기도 하니 그들의 욕망 체계와 또 이해관계에 대해서 바삭하게 부처님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실 것이라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신동원 후보님, 제가 봤을 때 경기도 광주시 최대 현안은 서울과의 접근성, 즉 교통 문제인데 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 같은 거 세워두신 게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는 광주가 이제 교통 지역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를 뭐 단순히 여기가 옛날에 이제 아까진기라고 그랬는데 아까진기 발라가지고 치유될 수 있는 이런 광주가 아니고요. 광주 전체를 보고 명의가 와서 진단을 해서 거기서 내려진 저 처방전을 가지고 광주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당장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그러면 즉답을 좀 피하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전문가 광주에 모셔오고 또 지역의 전문가들 최대한 대로 해서 교통위원회라든가 해결위원회라든가 이걸 만들어서 1년 안에 좀 그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발적이고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 공약을 남발하지 않고 경기도 광주의 정확한 교통 문제 진단을 한 다음 그다음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여기 가까운 태전지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주민들이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습니다. 정답은 지하철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걸어놨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지하철 해내라고 이제 많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철 시대를 여는 거는 저도 수년 안에 되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하철 하나 놓으려 그러면 그게 이제 도 단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철로다 광주의 교통을 뻥 뚫겠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분명히 광주의 교통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겠다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신 후보님 이번 광주시장 나오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최대 공약 그건 어떤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교통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또 있습니까?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복지이기 때문에 교통복지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광주가 10수년 동안에 부정부패에 아주 누명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 지자체장 이런 분들이 가서는 안 될 것을 갖다가 들러나 그랬는데 광주 이제 부정부패를 좀 일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선진 지자체 시대를 여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환경적으로도 깨끗한 광주입니다만은 모든 제도적인 문제, 인식 문제, 생각 문제 모든 부분을 좀 깨끗하게 치유하고 갖고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장 후보로 공천된 더불어민주당 신동헌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신 후보님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진상이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대기 중이다. 계징선 장군. 네, 까까. 수방사까지 끌어들이셨더만요. 송구스럽게도. 군 통수권자로서 명령합니다. 즉각 군대 물리세요. 까까. 그러니까 저희가 장난으로 군대를 움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를 하야시키겠다는 겁니까? 까까. 명예로운 퇴진의 길도 있습니다. 명예로운 퇴진이라. 그럼 내가 순순히 협조하지 않으면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건 각하의 선택에 달려있죠. 각하, 짐작하시겠지만 저희는 이대로 군대를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계장군,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건가?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별꼴을 다 보겠구만. 어느 국민도 대통령께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이끌 거라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이 새끼 시건방에 하늘을 찌르는구만. 뭐더래? 반란범 체포하지 않고! 아니 선배님, 신사적으로 타협하는데 1억입니까? 진상아, 존나 미안하게 됐구나, 무례해서. 근데 네 헌법 반역 행위는 더는 두고 볼 수 없겠다. 개진상이 이때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든다. 이 새끼들 꼼짝마! 각한 목숨을 지키고 싶으면 직원들 모두 얼어붙다시피 했다. 이 경병이란 게 별거 아니구만. 저 양반 머리 한 방만 들어가면 되니까. 야, 계장군! 총 내려놔!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 그들이 청와대를 포위했습니다. 네, 드라마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의 내용입니다. 컨틴전시 플랜 제3회가 올라왔는데요. 반응 모아보겠습니다. 괜히 들었어 중독의 조짐이. 들을수록 빠져드네요. 몰입도가 장난 아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 화가 나. 네, 여러분도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에 빠져보시죠. 팟캐스트 포털 파티에서 오늘 순위 4위에 랭크된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내일은 4회가 올라옵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 이어갑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 없으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특검 후보군 선정 작업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검사가 될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은 이번 특검의 규모가 박영수 특검 못지않다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진행자 이동형 작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박영수 특검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주어한 특검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예, 규모도 사실 그거보다 크게 못하지 않고요. 예. 기간도 90일이니까 그것도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규모는 괜찮다. 네. 예. 결국은 누가 특검이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새로운 팩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특검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특검을 보면 경찰이나 검찰 기존에 수사했던 것 이외에 새롭게 나왔던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용두사미로 끝이 나고 정쟁으로 활용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는데요. 예. 근데 글쎄 이번 사건은 검찰 경찰에서 조금 수사가 좀 미진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예. 오히려 특검이 좀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 이름에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만, 네. 김경수 의원이라든가, 네. 지금은 영부인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 예.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회가 합의한 수사 대상은 그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된 단체 회원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걸 조사하면서 그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 세 번째는 드루킹의 불법 자금. 네 번째는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상당히 광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대상으로 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상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법 2조를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됩니다. 미국이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으로 협상의 문턱을 높이면서 조선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은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 아울러 조선과 미국 양측의 대화 코드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볼턴으로 대변되는 그게 뭐냐 하면은 북한은 비핵화하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발가벗고 나서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아니 미국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 갖고 모자라다 장기까지 다 꺼내라 이런 식의 어떤 요구가 너무 무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볼턴이 이제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강력한 검증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상대 국가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자 급히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 다시 완전한 핵 투명성에서 자꾸 이렇게 미국이 나오면 우리는 핵 모호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선으로 지금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보호해야 되니까. 이쪽이 투명하게 폐기를 하면 이쪽도 상응하게 반응해 줘야 되는데 볼턴이 튀어나와서 갑자기 볼턴의 태도는 이거죠. 항복하면 살려는 줄게. 이런 거죠. 아니 그게 웃기는 게 저는 북미 간의 이 언어 체계가 신호가 이게 오인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북한은 미국에 체제 보장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김정은 통칠 보장하겠다, 체제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마치 종주국이 식민지 국가한테 하는 어법이거든요. 아니 체제 보장 우리가 언제 해달라 그랬냐. 그다음에 경제 보상 해주겠다 그랬는데 경제 보상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지 자기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것에 적대시하는 행위만 하지 말아달라. 결국 적대 행위 중단하고 경제 제재 하지 말라 이 얘기가 북한의 요구인데 마치 미국에서는 북한 체제를 다 책임져주고 또 먹여 살려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요구를 북한이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은 적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경제 제재하지 말라는 게 우리도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건데. 근데 북한처럼 이제 북한의 자존심이 워낙 세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언어는 북한의 언어대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자본주의 언어로 바꿔서 미국식. 그게 문제가 거기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이 상한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양쪽의 어떤 대화가 코드가 안 맞는다. 이걸 어떻게 언어적으로 정렬하느냐. 이 문제가 양국 외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각자 국내 정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네 사회주의 체제 유지하는데 우리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건드리지만 말아달라. 우리 왜 못 살겠구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럼프는 북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요것만 고분고분 해주면 다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서로 좀 스토커 노릇하지 말고 좀 서로 무관심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와서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그거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국내 정치상으로. 저는 이게 그 북한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듣기 싫어하는 어떤 얘기예요. 부분이냐면 돈 줄게. 경제 살려줄게. 미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 내부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그럼 핵을 돈 받고 판 거야? 라는 내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평가되고 그것에 대해서 군의 입장에서는 북한 군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 지금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이거 돈 받고 팔아버리는 거야? 하는 북의 이제 군에 대한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북한으로서는 위험하죠. 위험하죠. 예. 그래서 17일 날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가 긴급히 개최됩니다. 예. 거기서 북한군의 새로운 조직과 전략, 그 다음에 방위 사업 개선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했다고 그랬거든요. 북한도 우리 못지않게 우리도 우리 문제는 복잡하지만 북한 체제라는 게 항상 간단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하지가 않은 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북한의 장성이 1000명이에요. 장성만. 예. 우리 430명입니다. 우리 2배가 넘어요. 그 중에서도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가지고 군단 장급의 이하까지도 세대 교체를 다 했다 그러지만 의원님. 조선이 기획 탈북 의혹을 받고 있는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아닌 다른 정보기관이 주도했던 공작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를 벌여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동영 의원 그리고 진행자 이범 교육평론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한미연합훈련, 태영호 영국공사 처음에 이런 문제를 거론하다가 지난 주말에 이제 북한 측 십자사가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차질 빚어지는 거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거 잘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건 만 2년 됐어요.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4월 총선 앞두고 그 직전에 북한의 여종업원들을 대량으로 이제 대규모로 이제 탈북 그 기획 입국을 시켰단 말이죠. 예, 13명이었습니다. 기획 탈북의 냄새가 짙고 이게 2년 전이었다면 정권 바뀐 지 1년 됐잖아요. 최소한 진상조사라도 했어야 합니다. 진상조사. 근데 그냥 덮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주도한 세력이 국정원이 아니라 당시 주도한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아니면 청와대란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청와대는 아니고 아무튼 이제 다른 정보기관인 것 같은데요. 이런 그 공작이 사실이었다면 주도자 책임자는 처벌했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덮은 것 명백한 것은 이 문제는 적폐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유엔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여종업원 그 대규모 입국 과정에 문제가 있다. 유엔에서도 지적했던 건데 어떻게 새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그냥 덮었는지 지금이라도 저는 그냥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으니까 돌려보낼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8.15 이산가족 상봉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북이 공식으로 이 문제를 지금 걸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다행히 청와대 설명이 현재까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현재까지는 뭔가 저는 앞으로 입장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청와대 관계자 설명에 생각을 좀 해보려 한다. 이런 얘기를 또 덧붙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지난 1년 동안에 제대로 못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남북 관계에 계속 악재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좀 모아야 할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제2차 총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 65개가 급여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3,600개를 급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먼저 문재인 케어란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대책입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 병원도 건강보험도 모두 파탄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수가를 정할 때 원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JTBC가 지난 4월부터 급여 항목에 포함된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살펴봤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의원급에서는 평균 6만 원, 병원급에서는 8만 4천 원, 그 위급에서는 최대 평균 16만 원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일반 초음파 검사의 수가를 약 9만 5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오히려 동네 병원은 기존보다 수가를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한편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건강보험 흑자는 전년 대비 70% 이상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5년 이후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 소요 재정으로 약 30조 원을 예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1조 원에서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 확대 그리고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매년 약 6조 5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서 올해 건강보험료를 2%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이 1조 원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수입의 자연 증가가 매년 3조 원 이상, 국고지원금의 정상 지급으로 2조 5천억 원 증가, 이렇게만 해도 매년 6조 5천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자, 이제 착한 보쌈 드실 차례입니다. 착한 재료로 착하게 만들어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착한 보쌈. 특허받은 제조 방법으로 갓 삶은 부드럽고 고소한 보쌈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330g에 7,900원. 네, 이제 편하게 보쌈을 즐겨보세요. 착한 보쌈, 김용민닷컴에 있습니다. 최저가로. 경제의 속살로 이어갈까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 LG 구본부 회장 이야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월요 경제학을 하루 미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학 이론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학자의 이론입니다. 데니얼 카너먼? 네, 들으신 분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월요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뭘 처음 해본 게 언젠지 살펴보니까 재작년 8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거의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이 데니얼 카너먼은 제가 월요경제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워낙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경제학자 아니면은 뭐 또 이완배 기자님 좋아하는 분 아니면 그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이 자주자주 망각해 주시면 저는 행복해지는 거죠. 카너먼은 2002년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경제학계 쪽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카너먼의 수상은.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노벨 경제학상은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카너먼은 경제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카너먼이 아마 최초였을 겁니다. 뭐 이후에는 카너먼이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뭐 엘리너 오스트롬 같은 정치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2002년만 해도 이 꿈의 노벨 경제학상이 경제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은 진짜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예.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노벨 경제학상 받을 때쯤 되면 밤에 전화기를 못 놔요. 혹시 자기한테 전화 올까봐. 그럴 정도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게 꿈인데 수상자가 심리학자한테 돌아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경제학자들이 자존심이 상해했을 일은 아니었던 게요. 이 카너먼의 수상을 계기로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큰 선풍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카너먼을 보고 경제학으로 넘어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젊은 천재 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도 실제로 이 카너먼의 권유를 받고 심리학에서 경제학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예. 카너먼이 등장을 해서 행동경제학이 특세를 한 건 제가 보기에 200년 역사를 가진 주류 경제학에서 상당히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존 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정교하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너먼이 이 200년 전통을 가진 주류 경제학의 전제를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겁니다. 야, 우리가 실험해봤더니 인간 그렇게 이기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고 정교하지도 않아 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이게 여담이지만 주류 경제학에 대해서 경제학은 if, 가정이죠. 요 가정의 학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고 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무슨 이론을 하나 정립할 때 보면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 대해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무인도에 물리학자하고 화학자하고 경제학자 이렇게 3명이 표류를 해요. 이 3명이 이제 배고파 죽겠는데 파도에 캔 한 통이 떠밀려 온 겁니다. 얼마나 땡큐겠습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요. 예. 근데 문제는 캔은 있는데 캔 따개가 없는 거죠. 이때 3명의 학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물리학자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돌멩이로 캔을 내리치자. F=ma라는 힘의 법칙이 있지 않냐.
요걸 사용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힘의 작용에 의해서 캔이 따질 것이다.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화학자는요, 야, 그러지 말고 불을 지펴서 캔을 가열하자. 이러면 철과 열이 만나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캔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경제학자는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우리 이 무인도에 캔 따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지랄을 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없는 캔 따개를 가정을 하니까 캔이 따질 리가 없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제학자들이 내세우는 이론을 보면 가정이 너무 많아요. 모형 하나를 잡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은 둘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뭐 이런 가정 다음에 모형을 짭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배울 때 그렇게 듣고 있으면 가정 자체가 틀렸다고요. 아니 세상에 사람은 둘만 있다고 생각해보자. 사람이 둘만 있는 세상이 어딨냐고요. 경제 성장은 매년 없다고 가정해보자. 뭘 없다고 가정해요. 실제로 성장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주류 경제학의 많은 모델은 수학적으로는 말이 되는데요. 현실을 설명을 못해요. 이 틈을 파고든 대표적인 학파가 바로 행동경제학자들입니다. 야, 그 가정이 틀렸어 임마. 사람은 세상에 둘만 있는 세상이 없고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지도 않아. 그런 전제로 세상을 설명할 수 없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경제학자들은 실제 실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실험을 하죠. 그래서 황당한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요걸 실증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예. 이래서 행동경제학이 주류경제학의 전제를 허물어뜨리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카너먼은 주류경제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아주 일관되게 펼친 학자입니다. 왜냐? 이 카너먼에 따르면은요, 인간은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이제 과거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걸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카너먼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 1은 생각을 빨리 하는 거예요. 직관이죠, 직관. 반면에 시스템 2는 천천히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성이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사람 머리에 혼재해 있는데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완전히 다른 작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결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 하고 질문을 하면 누구나 2라고 답을 하죠. 근데 요 답을 할 때 하나하고 하나를 더하면 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2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시스템 1이라는 거죠. 구구단 같은 게 그래요. 7, 8은?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56 하고 답을 하는데 요때 7을 8번 더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7, 8은 56이라고 암기한 걸 직관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 1이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반면에 시스템 2, 느리게 생각하기는 언제 작동을 하냐면 238 더하기 521은? 이런 거 물어보면 이거 직관적으로 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238, 521, 1 더하기 8 하고 3 더하기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요때 사용되는 인간의 두뇌 시스템이 바로 시스템 2라는 거죠. 문제는요. 사람이 이 시스템 2, 천천히 생각하기 이런 걸 작동하면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생각하기 대신에 시스템 1,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냥 촉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선택이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게 카너만의 주장입니다. 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유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카너만 실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고요.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굉장히 그게 비합리적인데도 그냥 변화보다는 보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신나라 자동차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주식을 보유한 경로가 조금 달라요. 갑돌이는 원래 1년 전에 육성전자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판단을 해보고 육성전자보다 신나라 자동차가 유망해. 그래서 육성전자를 팔고 신나라 자동차로 옮겨왔습니다. 선택을 바꾼 거죠. 반면에 을순이는 1년 전부터 그냥 신나라 자동차 보유하고 있었어요. 다만
1년 전에 아무리 봐도 육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는데 신나라 이거 팔고 육성전자로 갈아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못 내렸어요. 그리고 그냥 신나라 자동차를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나라 자동차를 들고 있지만 경로는 다른 이 두 사람이 1년이 지나고 봤더니 자기가 보유한 신나라 자동차 주가는 그대로예요. 반면에 육성전자 주가는 더블로 뛰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두 사람 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벌어진 거죠. 갑돌이는 1년 전에 육성전자를 갖고 있었거든요. 와, 그때 그거 안 팔고 들고만 있었어도 재산이 2배로 불었을 거잖아요. 을순이도 후회스러운 거죠. 내 1년 전에 육성전자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그때 선택을 내가 바꿨으면 지금 2배로 늘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되는 거죠. 요 상황에서 카너먼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두 사람 모두 후회스럽겠지만 실제로 누가 더 크게 후회를 했을까요? 요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똑같이 후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투자금을 2배로 불릴 기회를 잃어버린 거니까요. 그런데요, 이 주류 경제학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봐요. 두 사람 다 멍청한 행동을 해서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두 사람 손실은 동일하고 두 사람 다 똑같이 후회할 것이다. 이게 주류 경제학의 분석이죠. 그런데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런 전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실험을 해요. 비슷한 상황을 준 다음에 조사를 해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선택을 바꾼 사람, 그러니까 육성전자를 실제로 들고 있다가 신나라 자동차로 갈아탄 사람, 갑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후회하냐고 물어보면 후회한다고 답하는 사람의 비중이 무려 92%나 됩니다. 나 진짜 1년 전에 저거 들고 있었는데 그때 팔지만 않았어도 왜 팔았지? 이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예. 반면에 육성전자로 갈아탈 생각을 심각하게 고려를 했으나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원래부터 신나라 자동차를 들고 있었던 사람, 을순이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선택을 안 바꾼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답을 한 사람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멍청한 행동으로 손해를 봤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무런 변화도 추구하지 않다가 손해를 보면 그나마 후회를 덜합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무슨 선택을 해요. 적극적인 행동에 옮겨요. 변화를 택해요. 그런데 그게 망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후회를 한다는 거죠. 커너먼은요, 이걸 시스템2를 가동해서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손실은 두 사람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손해지만 변화를 택한 경우에 후회가 훨씬 더 막심한 시스템1의 의존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지키려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를 덜 하거든요. 손해를 봐도요. 그래서 카너먼이 이런 시스템1,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보수적인 성향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주 드는 예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실화인데 알프스 깊은 산 중에 스위스 산악부대원들이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폭설이 닥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조난을 당한 거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이 부대원들이 여러 날을 헤매다가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기진맥진해가지고 완전히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절망해서 죽음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병사가 내 배낭에 지도가 있어 하고 지도를 뒤늦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원들이 그 지도를 보고 그럼 이리로 움직이면 되겠네 하고 지도를 따라서 가까운 마을 방향으로 무조건 걷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원들이 전부 구조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구조대가 도착해서 얘네들을 구했는데 그 지도 보고 움직였다길래 지도를 보니까 그 지도가 조난당했던 스위스 알프스의 지도가 아닌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스페인 피레네 산맥 지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대원들은 잘못된 지도를 보고 무작정 걸었는데 그게 자신들을 구조해준 결정적 원인이 돼버린 겁니다. 카너먼이 이런 예를 들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존재다. 이게 근데 매우 비합리적일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도가 필요하다. 서로 그 지도가 잘못된 지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가더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변화를 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행동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 1, 대충 생각하기를 깨기 위해서라도 그냥 잘못된 지도라도 지어주고 일단 걸어가봐, 변화해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요즘 자유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딱 이 꼬라지입니다. 제가 요즘 그 김성애 보좌관님 답정너 즐겨 들으면서 정치 공부를 많이 하는데, 김 보좌관님 분석에 따르면 자유당이나 바미당 애들이 종북몰이하고 나라를 통째로 바치겠습니까? 이 지랄을 하는 게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보수 경쟁하는 거라면서요, 자기들끼리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듣다가 이 찐따 같은 새끼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유당, 바미당 애들은 종북몰이라는 덫에 갇혀 있죠. 그래서 변화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급속도로 바뀌는 바람에 자유당, 바미당 애들의 처지는 지금 알프스 눈 덮인 산에 조난을 당한 것과 비견될 정도로 엄청난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해야 됩니다. 어디로 변화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무식한 놈들이니까. 그러면 잘못된 지도라도 한 장 들고 일단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전형적으로 시스템 1에 갇혀 있는 거죠. 야, 뭘 바꿨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이 걔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바꿨다가 망하나 앉아있다가 망하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망할 것 같거든요. 변화된 시대에 걔들은 그냥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시스템 2를 가동해야 됩니다. 야, 바꿨다가 망하나 앉아 죽어 망하나 똑같다면, 그런데 바꾸면 살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잘못된 지도라도 보고 걸어가 보자,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아까 실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변화에서 손해보는 걸 선천적으로 끔찍히 싫어합니다. 이 바보 같은 시스템 1에 갇혀서 자유당, 바미당은 아직도 종북 타령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쭉 보면서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는 시대의 명저술가이자 시사평론가계의 거목이라는 김용민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분이 보수를 지켜라라는 명절을 통해서 지도를 제시를 했잖아요. 물론 보수 애들이 보기에 그 지도가 잘못된 지도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서로 알프스 지도가 아니라 피레네 지도라고 느껴도요, 지들이 지금 알프스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그 지도를 보고 일단 걷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쟤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멍청한 놈들이니까요.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저 시스템 1에 갇혀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전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직관에 의존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짓, 그 상태에서 안주하는 저 멍청한 자유당, 바미당 애들을 보면서 쟤들 진짜 오래 못 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요즘 많이 강해졌습니다. 좀 애잔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한심하고 애잔한 생각이 들고 자기들의 몰락에 다가오는지도 모른 채 수십 년째 있던 위치를 고수하는 저 한심한 애들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모처럼 데니얼 카너만의 행동경제학을 인용해서 한국 보수정당의 한심한 행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본인들도 다 이제 폭망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폭망 그 이후에 대한 해법은 없어요? 뭐 폭망 이후를 생각한다면 현재 구조에서 폭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예, 뭐 어떡하겠어요? 폭망하겠다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는 않고요. 약간 고소합니다. 예, 그래요. 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촛불혁명 이후로 엄청나게 정치의식이 신장됐는데 거기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따라오지 못하면 낙오되는 수밖에. 망해야죠, 뭐. 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예술이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예술이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갖은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예술이에게 응원의 강구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 흘리던 저희 민중예술이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광고 문의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국회를 성토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내온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성태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동료회를 확인하고 저는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의 투표 결과를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에서는 나를 세우고 싸우지만 뒤에서는 서로를 감싸주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서요. 대통령 지지율이 80%인데 여당 지지율이 50%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지자들로부터 응원의 문자를 받고 있어요. 예? 지지자들이 드디어 들깨 성태를 인정해주고 있다고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자유한국당을 들깨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하하하하. 제2의 들깨,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벌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명 경고를 받았지요. 수상 경력을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과 딱 맞는 인물이라고요. 나중에 국회의장실에서 초코 찰떡파이 집어던지는 법도 가르치겠다고요. 아이고, 김성태 원내대표님, 차라리 단식 농성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목리 덕분에 의원 내각제를 반대하는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어요. 저는 좋은 소식을 갖고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기온은 아침 기온 서울 16도, 대전 14도, 광주 16도, 대구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24도, 전주 26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밤부터 시작되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 5에서 40mm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예. 그래서 잘 모르지만 부처님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어떤 책을 고를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저에게 딱 와닿는 무비스님이 쓴 사람이 부처님이다입니다. 법화경을 토대로 해서 짤막짤막한 그 경전 문장과 함께 저자 무비스님의 얘기를 덧붙여놨습니다. 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처라고 얘기하지만 또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부처를 모르고도 부처님처럼 사는 사람, 아니면 예수를 모르고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겠죠. 아, 그렇습니다, 교수님.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일 테고요. 네. 부처를 내세우는 순간 부처가 사라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종교인이 많다 하면 그 사회가 혼탁하다는 증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내세운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가 부처가 상상하는 세계와 비슷해져야 되는데 더 멀어지죠. 그리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말 예수님이 상상했던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구현돼야 할 텐데 그 세계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사람이 부처님이다는 법화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아는 한은 다른 어렵지 않은 그 경전들 보자면 불교는 경전이 워낙 많으니까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부처성,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의 내면에 갖춰져 있는 무한한 능력, 그게 부처의 모습일 텐데 그렇다면 부처란 무엇인가 대단히 궁금하죠. 다른 책을 참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처란 깨달음이다. 깨달음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세상의 진실을 통찰하는 외각과 자기 내부의 실제를 통찰하는 내각이 그것이다. 외각이란, 그 외적인 깨달음이란 제 법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내각이란, 내적인 깨달음이란 마음의 실상이 공적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공적하다만 텅 비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알듯 말듯 합니다만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진실을 통찰하는 그 외적인 깨달음과 자기 내부의 실상을 통찰하는 내적인 깨달음,
이 두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을 부처라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이 부처의 성질, 이 불성은 우리 내면에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방해물들, 장애물들이 워낙 많아서 탐욕일 수도 있고, 뭐 집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들이 그걸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일 뿐이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벗겨내는 과정, 벗어내는 과정이 부처에 이르는 길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부처가 열반하기 직전 최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선언이 바로 사람이 부처다입니다. 예. 자기가 부처인지 아닌지, 사람만이 아니죠. 이 삼라만상 모든 생명체들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유는 부처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가르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인 듯해요. 이 법화경은 다른 경전도 그렇지만 불교 경전도 그렇지만은 비유가 정말 자유자재합니다.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텍스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불난집의 비유, 또 아주 흥미롭고요. 또 약초의 비유도 대단히 흥미로운데 시간상 약초의 비유만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세상에 수많은 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이 자라나는 모습, 생장하는 모습이 다르죠. 각각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비유를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가섭이라는 시타르타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가섭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섭이여, 비유하자면 삼천 대천세계의 산과 강과 계곡과 평지에 나서 자라는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들의 종류도 많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느니라. 짙은 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 대천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고루 흡족하게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 제각기 비를 받는데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이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지에 맞추어서 자라고 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니라. 비록 큰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축이어 주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이 각자 차별하는 것입니다. 가섭이여, 열애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두루 미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덮는 것과 같으니라. 네, 그다지 어렵진 않죠. 온 세계에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식물들이 똑같은 비를 맞고 자라는데도 각각 자라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타르타, 부처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뭐 나쁜 사람도 있고 정말 선한 사람도 있고 우리 김 PD 같은 사람도 있고 이완배 기자 같은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뭐 거지도 있고 뭐 온갖 종류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불성을, 부처님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아직 발현되지 않았다는 것 또는 그 발현됨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약초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약초 유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문학적인 비유도 대단히 향기롭고요. 가르침의 깊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다 부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비슷한 점들도 많이 뭐 읽어낼 수가 있고요. 예. 성인들의 모습이 그렇겠지만은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책에 그 성철 스님의 법문이 실려 있어요. 성철 스님께서 1986년에 천지는 한 뿌리라는 법어를 하셨다고 하네요. 예, 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술집에서 웃음 파는 엄숙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없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꽃밭에서 활짝 웃는 아름다운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구름이 되어 둥둥 떠있는 변화무쌍한 부처님들,
바위 되어 우뚝 서 있는 한가로운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귀여운 부처님들, 허공을 훨훨 나는 활발한 부처님들, 교회에서 찬송하는 경건한 부처님들, 법당에서 연불하는 청수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넓고 넓은 들판에서 흙을 파는 부처님들, 우렁찬 공장에서 땀 흘리는 부처님들, 자욱한 먼지 속을 오고 가는 부처님들, 고요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눈을 떠도 부처님, 눈을 감아도 부처님, 광활한 이 우주에 부처님을 피하려 하여도 피할 곳이 없으니 상하 사방을 두루두루 절하며 당신네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라. 일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일체이니 모두가 평등하며 낱낱이 장엄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고뇌를 초월하여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곳곳이 불가사의한 해탈 도량이니 신기하고도 신기합니다. 입은 옷은 각각 달라 천차만별이지만 변함없는 부처님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자비의 미소를 항상 머금고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끊임없이 설법하시며 우주에 꽉 차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 나날이 좋으시고 당신네의 생신이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서로 존중하며 서로 축하합시다. 네, 성철 스님의 1986년 부처님 오신 날 법어 천지는 한 뿌리 읽어드렸습니다. 예. 삼라만상과 모든 사물들이 다 부처님이라는 화엄경의 사상, 궁구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법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석가모니도 부처의 한 사람일 뿐이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 역사적 인물이 지혜와 자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첫 부처 정도 되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다면은 법화경은 계급을 인정하지 않겠네요. 그래야 맞죠. 그리고 금강경을 봐도 이 거지대 공동체란 말을 쓰는데요. 고타마 시타르타의 출가한 이유도 삶이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생로병사의 고통뿐만 아니고 노동하는 자들의 고통을 알고서 출가를 결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불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무등한, 등급이 없는 평등한 세계를 꿈꾼 게 부처 사상, 불교 사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예. 질문 잘하셨는데 우리 성철 스님의 법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불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 바치는 것인데 이 불공에 관해서 참다운 불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부모님입니다. 내 집 안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거리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잘 받드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발밑에 기는 벌레가 부처님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벌레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머리 위에 나는 새가 부처님입니다. 날아다니는 생명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한없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부처님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이리 가도 부처님, 저리 가도 부처님, 부처님을 아무리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가 없으니 불공의 대상은 무궁무진하여 일에 겁이 다하도록 불공을 하여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듯 한량없는 부처님을 모시고 항상 불공을 하며 살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네, 부처님이 오신 날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렇게 미운 사람들을 다 부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떤 탐욕과 집착에 매몰돼 있을 뿐이지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혜와 자비로 자신의 본 모습을 자각하지 못한 부처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라는 의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정말 세상에 그 악마와 같은 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데 이런 의문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하나만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리고 어떤 방법론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법영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부처다라는 그 가르침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불교의 세계,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진실로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합니다. 세상이 모두 행복합니다. 진정한 인류의 평화는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만 이루어집니다. 생명들과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지 않고는 그 어떤 노력도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진정 인류의 평화를 위한다면, 참으로 인류의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일만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일을 외면한다면 인류의 평화는, 인류의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개인에게서나 국가에서나 오늘날 인간이 펼치는 모든 노력이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일만이 행복과 평화의 길이라는 생각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이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개인이나 국가나 하루빨리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예. 네,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가 좀 덜컹거리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분별의 세계에서 이념이 갈린 채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금방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의 마음속에, 남과 북 인민들의 마음속에 하나같이 부처님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하면서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할 수 있도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종교를 따르는 이들이 문제지, 실은 오늘까지도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종교들 보면은 차별, 철폐, 인간 중심, 이 사상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후대가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서 말썽이 난 것일 뿐이지, 종교 원류는 불교든 기독교든 참 훌륭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축의 시대라는 책을 쓴 카렌 암스트롱이 얘기하듯이 그 시대, 그 원시 처음 출발한 인류의 지적 유산들, 사상적 유산들은 금방 김 PD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세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었죠. 어떤 차별도 없고 분별도 없는 세계였겠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반복하자면, 부처를 모르고도 부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를 모르고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성철 스님의 법어를 빌어서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코너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 내부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1시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모두 1280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네요. 먼저 50%, 2명 가운데 1명은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49% 비슷한 수의 시민들은 제도를 고쳐 기명 투표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여당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사태를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1%, 유감 표명도 불필요하다,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0%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대수님, 국회는 자신들만 생각하는 쓰레기 집단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PPL 타임 안 쳤습니다. 아직도 구형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십니까? 실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세먼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피알에서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걸러준다는 인증마크 KF는 기본인 차세대 MNS 필터가 탑재된 코그린 마스크 사은품 판촉물로 어떨까요? 차단성, 통기성도 업. 미세먼지에 대비한 코그린 마스크 네피알에서 단체 주문하면 받는 기쁨, 주는 보람 정말 대단합니다. 제 미세먼지 대책도 이겁니다. 코그린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 이겁니다. 네피알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DJ입니다. 무릎펜 액티브 밴드 써본 분들 난리가 났어요.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이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말하자면 충격은 줄이고 근육은 지키고 북미 관계 파토내려고 적정한 놈들 찾아가서 니킥을 날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무릎펜 액티브 밴드 5월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무릎펜 검색창에서 무릎펜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과장을 말하자면 찾아주세요. 술친곰 후기 읽어봐야지. 먼저 송모씨, 올해 봄과 여름의 술자리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김모씨, 숙취로 인한 두통이 많이 사라졌네요. 이모씨, 나이가 있어서 이제 숙취가 없어지지 않는데 술친곰을 먹고 술을 마시면 전혀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하지 않아요. 두통도 없고 속 쓰리지도 않는다. 재용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때문에 알코올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속이 쓰리지? 검색창에서 술친곰 찾아서 주문해라. 미공 대장사랑 사용 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팟캐스트 듣다가 광고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구입해서 먹다가 효과를 봤다고 봐요. 엄마한테도 추천해서 엄마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내 생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굵은 똥을 내 대장에서도 만들 수 있었다니 신이시여. 정녕 이 똥이 내 몸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까? 하시더라고. 전에는 이런 똥을 추워도 보지 못했는데 하시더라고. 미궁 대장사랑 1522-8972 1522-8972. 야, 근데 그 선거의 계절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 선거 승리의 아이콘 하면 바로 나 아니겠어? 나한테 그 공천권을 주면 그 당의 똥덩어리들을 다 쏙쏙 낙천시킬 텐데. 정치권의 미궁 대장사랑은 김종인, 또 대장계의 김종인은 미궁 대장사랑. 알겠지? 미궁 대장사랑.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열흘 금식 괜히 했다는 생각이 사실상 들었습니다. 비타샵의 4주 남자 다이어트 세트 A를 먹으면 4주 동안 먹는 것은 먹으면서 살을 쫙 빼서 사실상 단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괜히 무식하게 단식해서 사실상 100끼를 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구매 후기 사실상 읽어봅니다. 오자마자 뜯어서 저녁 대용으로 먹어봤는데 기존에 먹어봤던 어떤 다이어트식보다 사실상 맛있습니다. 고구마 구워서 같이 먹었는데 속도 든든합니다. 여기까지. 머리가 나쁘면 사실상 몸이 고생한다. 건강 해치지 않으면서 배도 고프지 않으면서 살도 빼는 비타샵 4주 남자 다이어트 세트 A. 사실상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사실상 비타샵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키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고 구본모 회장에 이어서 LG그룹을 이끌어갈 인물이 누구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구강모 상무입니다. 정답자 메아리님 이메일 안 적어주셨네요.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귀가 간지럽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응원합니다. 경청과 반영님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 또다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네요. 더불어민주당 언젠가 큰 코 다칠 겁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바카스 뚜껑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gat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의 칼럼 저 정도면 나쁘지 않다 소개합니다. 온라인상에 회자되는 말 중에 LG가 또가 있다. LG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다며 누리꾼들이 나서서 홍보해주면서 시작된 말이다. LG전자가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를 2015년부터 응원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을 때도 누리꾼들은 이런 댓글을 달았다. LG가 또. 지난달에는 LG전자가 방화복 전용 드럼 세탁기를 만들어내 안전센터에 무상으로 기증했다는 현직 소방관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붙은 댓글은 LG 홍보팀 또 일 안 하냐 였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의 기사 뒤에는 을에 붙는 댓글이 있다. LG가 의인상을 꼭 주세요. LG는 2015년부터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 희생한 의인 72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세상을 떠난 구본무 회장. 그라고 완벽했을 리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린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재벌기업 LG에 복장 터진 중소하청업체도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흉보다 칭찬이 많은 것은 그 정도면 잘 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바라는 재벌의 역할은 완벽이 아니다. 그 정도면 된다.
현 정부 들어서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재벌 개혁을 요구하면 한쪽에서는 매우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기업 죽이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재벌 개혁은 엄청난 것이 아니다.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일감 몰아주기 그만하고 중소기업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좀 터달라는 것이다. 기업을 승계할 때는 법대로 세금을 따박따박 내고 직원을 내 가족처럼 대해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재벌의 성장 과정에 정부와 시민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도 있다. 그 정도만 해주면 박수 쳐줄 시민들이 많다.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모두 마칩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